바위 하나, 추락 한 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이야기. 산이 그녀를 죽였을까? 아니면 더 어두운 일이 있었던 걸까? 2010년 8월 21일 몽블랑 산교의 아기유 누아르 데 비슈롱, 해발 12,400피트. 이것이 클로이 그라프티오의 마지막 끔찍한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극한의 경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위험이 크지만 누구도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일부 등반가들은 몽블랑 산궤를 죽음의 산으로 봅니다. 하지만 2010년 8월 21일 아침, 클로에 그라프티오와 그녀의 등반 파트너 니콜라스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몇 시간 전 그들은 해수면을 떠나 알파인 스타일로 에기유 누아르 데 비쉐롱의 남쪽 능선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100피트 정상은 등산 작가들이 알프스 전체에서 가장 훌륭한 100대 등반 코스 목록에 올릴 정도로 존경받는 곳입니다. 그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등에 지고 능숙하게 이동했습니다. 1000m가 넘는 드러난 암벽을 함께 이동하면서 오직 밧줄 하나만 가지고 몇 개의 확보 장비와 수년간의 경험만으로,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아주 쉽게 해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모든 동작이 정확했고 밧줄이 걸리거나 잘못 움직여서 힘을 빼는 일도 전혀 없었죠. 그들이 계속해서 더 높이 올라갈수록 마치 하늘 자체가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았어요. 대기는 완전히 맑았고 모든 피치는 순조로웠고 앵커도 모두 잘 버텨줬어요. 그리고 늦은 아침이 되자 그들은 해수면보다 거의 100피트 위에 있는 정상에 올랐습니다. 오후 1시가 되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고 산악 등반에서 하산할 때가 바로 나쁜 일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산악 사고는 통계적으로 오를 때보다 하산할 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입증되었고 클로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사실상 이 산맥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녀는 겨우 15살, 운전할 나이도 되기 전에 이미 등반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로이와 니콜라스가 짐을 싸고 하산을 시작할 때 이 치명적인 산에 또 다른 희생자가 되는 일은 그녀의 머릿속에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드돔의 아기유 누아르는 매우 다른 두 가지 성격을 가진 산입니다. 몽블랑 레시프의 남쪽에서 솟아오른 이 산은 알프스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암벽 등반지 중 하나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 각지의 엘리트 산악인들이 이곳의 유명한 화강암 남쪽 능선을 오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 능선은 신중한 움직임에는 보상을 주지만 부주의에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이 산은 이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산의 명성은 등반 자체의 뛰어남에서 비롯됩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은 등산가들 사이에서 명예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바로 그곳에서 클로이와 니콜라스가 막 내려온 참이었습니다. 그들이 몇 시간 동안 등반했던 루트는 남쪽 능선이었고 이는 단단하고 거대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장엄한 능선이었습니다. 화강암은 암벽 등반가들이 꿈꾸는 그런 종류의 암석입니다. 화강암은 지구 표면 깊은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열과 압력 속에서 형성됩니다. 그 결정들은 매우 단단하게 맞물려 있어서 손가락 끝보다 겨우 넓은 가장자리에도 등반가의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 화강암은 좀처럼 부서지지 않고 좀처럼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등반가들은 평생을 바쳐 화강암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클로이도 그것을 완전히 믿었죠. 하지만 그들은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에기유 누아르를 오르는 거의 모든 사람들처럼 그들은 동쪽 능선을 따라 하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려가는 것은 올라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올라갈 때는 항상 위쪽에 있는 손으로 잡을 곳, 균열, 그리고 바위 턱을 찾으며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모든 동작이 신중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잡을지 정확히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내려올 때는 그 과정이 반대가 됩니다. 발로는 항상 보이는 건 아닌 지지점을 찾아야 하죠. 정확히 아래에 뭐가 있는지 알기도 전에 몸을 허공으로 내리게 됩니다. 모든 발걸음은 부분적으로 감각, 기억, 그리고 신뢰에 기반합니다. 잠시 동안은 동쪽 능선이 여전히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정상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준 그 믿음직한 화강암이 여전히 부츠 아래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아래 어딘가에서 아무런 경고도, 아무런 신호도 없이 깨끗한 화강암이 조용히 등반가들이 푸석한 암석이라 부르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등반가들이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 암석이 수많은 작은 조각들이 수백만 년 전에 서로 붙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갈이 콘크리트에 눌려 들어간 것과 비슷하죠. 때로는 그 천연 시멘트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합니다. 때로는 수십 년간의 혹독한 겨울, 녹는 눈, 비, 그리고 중력에 의해 약해지기도 합니다. 멀리서 보면 모든 암석이 완벽하게 믿을만해 보이죠. 가까이에서 보면 어떤 바위는 기꺼이 당신의 무게를 버텨주지만 다음 바위는 거의 아무런 경고도 없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3000피트 높이의 젠가 게임을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블록이 똑같이 보이지만 어느 블록이 헐거운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이런 하강은 당연히 피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보다 더 나은 하강 방법은 없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현지 산악 가이드들은 이게 바로 아이규유 누아르를 내려가는 대가임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그들은 능선 위에 직접 작은 노란 점들을 칠해왔습니다. 암탑 사이로 경로를 이어가며 부서진 골짜기, 헐거운 터,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이름 없는 바위 돌출부들을 지나갑니다. 그 희미한 노란 원들은 이 산을 100년 넘게 등반해온 끝에 누군가가 찾아낸 가장 안전한 길을 표시합니다. 점들을 따라가면 당신은 수천 명의 등반가들이 성공적으로 하산했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들에서 몇 발짝만 벗어나면 당신은 결코 당신을 지탱해주겠다고 약속한 적 없는 산을 믿는 셈이 됩니다. 클로이와 니콜라스가 노란 점들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하산은 내내 한 가지 방식의 움직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파르고 험하게 부서진 구간에서는 그들은 여전히 올라갈 때 사용했던 같은 로프를 이용해 여러 번 짧게 레페를 하며 무너져 내리는 암석 구간을 로프를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그냥 손발을 써서 내려올 수 없을 만큼 너무 가파르고 불안정한 지형을 다룰 때 훈련받은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스템이고 지금까지는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사가 완만해졌고 지면은 등반보다는 가파른 하이킹에 가까운 형태로 평평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더 쉬운 지형에서 그들은 암석의 각도, 날씨, 지형을 평가했고 등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완전히 미친 짓처럼 들릴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멈춰서 하네스의 손을 뻗어 카라비너를 풀고 자신들을 연결하던 로프를 완전히 풀어서 로프를 정리해 넣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양옆으로 수천 피트의 허공이 펼쳐진 채 아무 곳에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100피트 높이의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고도에서 안전 로프를 푸는 것은 분명 오만하게 들립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수직 절벽을 오를 때마다 몇 피트마다 금속 안전 앵커를 바위에 박고 거기에 로프를 걸어두면 떨어질 때 앵커가 당신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동쪽 능선은 엄청나게 길고 경사진데다가 뾰족뾰족해서 실제로 안전장비를 제대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고산에서는 속도가 가장 중요한 안전장비입니다. 로프팀으로 움직이면 느슨해진 로프를 계속 관리하고 엉킨 부분을 풀고 거센 바람을 뚫고 의사소통하는데 엄청나게 소중한 시간이 소모됩니다. 두 명의 등반가가 이런 능선 위에 오래 노출되어 있을수록 이 지역에서 사람들을 자주 목숨을 앗아가는 갑작스러운 오후 내후에 휘말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그냥 무조건 터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클로이와 그녀의 파트너가 그 로프를 안심하고 풀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면 몇 년 전 벨기에 남이르에 있는 클라이밍 체육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클로이는 11살이었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육상을 막 그만둔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많은 에너지를 쏟을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언니 알렉스는 이미 클라이밍을 하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언니를 따라 체육관에 갔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이게 바로 그녀의 천직이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알렉스는 나중에 자신의 동생을 가족 친구와 함께 몽블랑 정상에 처음 오르게 도왔습니다. 그 가족 친구는 훗날 세계 최고의 클라이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이 되자 벨기에는 이미 특별한 인재를 발견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크로에 그라프티에르는 또 다른 재능 있는 10대로 프랑스 칸탈로에서 열린 청소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령대에서 세계 최고의 리드 클라이머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겨우 15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10대 세계 챔피언들은 그 승리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몇 년을 보냅니다. 클로이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매 시즌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겼습니다. 리드 부문에서의 국내 타이틀, 볼더링 부문에서의 국내 타이틀, 주니어 대회, 시니어 대회, 어떤 대회든 상관없었습니다. 클라이밍 월과 스톱워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클로이는 어느새 모두가 이겨야 하는 상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벨기에 클라이밍에는 이미 슈퍼스타가 있었습니다. 미리엘 사르카니는 수년 동안 이 스포츠를 이끌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젊은 클라이머들은 차세대 미리엘로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로에는 잠재력 있는 선수로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몇 년 만에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등반을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클라이머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고 더 가볍고 더 자연스럽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클로에는 금방 팅커벨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한 동작 한 동작 힘겹게 오르는 벽을 그녀는 마치 떠오르듯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국내에서 가장 빛나는 클라이밍 스타 중 한 명이었지만 실제로 그녀와 함께 등반했던 사람들은 그녀를 다른 이유로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힘든 구간을 앞두고 그녀가 조용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산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녀가 속해 있는 곳인 것처럼 말이죠. 19살의 클로에는 삶의 전부를 차에 싣고 벨기에를 떠나 유럽 최고의 클라이머들이 사는 프랑스 알프스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더 나아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프랑스의 엘리트 산악 가이드 아카데미인 엔사에 입학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등반가들이 산에 고립되거나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는 훈련을 받는 거의 유일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자신의 목표에 맞지 않게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최고 수준의 등반에서는 집착이 보상받기 때문입니다. 표준적인 방법은 하나의 등반 종목을 선택해서 그 분야에서 엄청나게 실력을 쌓고 나머지는 모두 무시하는 것입니다. 볼더링을 하는 사람은 볼더러가 되고 아이스 클라이머는 아이스 클라이머가 됩니다. 알파인 클라이머들은 산에 머뭅니다. 그렇게 챔피언이 만들어집니다. 클로에는 그 규칙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어떤 주말에는 볼더링 월드컵 결승전에서 실내의 작은 홀드에 거꾸로 매달려 있고 다음 주에는 얼어붙은 폭포에 아이스엑스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며칠씩 알프스 산맥으로 사라져 긴 산악 루트를 등반하곤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녀는 세 가지 모두에서 평범해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는 모든 분야에서 엘리트가 되었습니다. 2010년까지 그녀는 볼더링 월드컵에서 종합 3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이 스포츠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3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볼더링 월드컵은 아주 작은 차이로 승부가 결정됩니다. 두 명의 클라이머가 똑같은 문제를 완등하더라도 승자는 보통 한 번 덜 시도한 사람이 됩니다. 대회 전체에서 한 번의 미끄러짐이나 실수가 금메달과 빈손으로 돌아가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베일에서 클로에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영국 셰필드에서 2만 명이 넘는 관중 앞에서 다시 한번 금메달을 땄고 시도 한 번 차이로 다른 선수들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셰필드에 가서 또 한 번 우승했습니다. 같은 해 초 그녀는 이미 이탈리아에서 열린 아이스 마스터 월드컵에서 우승했습니다.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세계 최고의 볼더링 선수들은 평생을 다른 볼더링 선수들을 이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계 최고의 아이스 클라이머들은 얼어붙은 폭포의 얼음에 아이스툴을 찍는 법을 배우는데 인생을 보냅니다. 클로이는 둘 다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가장 큰 클라이밍 잡지 중 하나인 플래닛 마운틴은 그녀를 매우 다재다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오히려 그녀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클로이는 실내에서 거의 모든 종류의 클라이밍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클로이는 이미 지구상에서 최고의 대회 클라이머 중 한 명이었고 공식 대회에 인공 암벽난 파고든 전문 선수들까지 이겼습니다. 실외에서는 그녀는 많은 프로 클라이머들조차 도달하지 못한 난이도의 암벽 루트를 올랐습니다. 그녀가 등반한 가장 어려운 루트 중 하나는 5.13D 등급이었는데 이 정도 난이도는 모든 동작을 완벽하게 수행해야만 하는 수준입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클라이밍화를 벗고 아이스툴을 들고 얼어붙은 폭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휘두르는 도끼 하나하나가 언제든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얼음에 제대로 박혀야 했습니다. 그녀는 믹스드 클라이밍 대회에도 참가했는데 이 종목은 등반가들이 날카로운 금속 도구를 사용해 맨바위와 얼음을 오가며 동전만큼 좁은 홀드 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스포츠입니다. 엘리트 등반가들 사이에서도 이 종목은 완전히 다른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유럽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가서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절벽들 중 일부를 올랐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와서 그녀는 가파른 석회암 협곡을 따라 전통 등반 루트에 도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설치한 볼트에 클립을 거는 대신 모든 보호 장비를 직접 설치했습니다. 겨울에는 대부분의 일반 스키어들이 서는 것조차 상상하지 못할 만큼 가파른 알프스 산면을 스키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발 아래 몽블랑 산군에서는 이미 이 산맥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알파인 루트 몇 곳을 완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그녀가 동쪽 능선을 따라 계속 내려갈 때 희미하게 바랜 노란 점들을 따라가며 체중을 싣기 전에 각 바위를 가볍게 시험해 보면서 이번 하강이 이전에 수백 번 했던 것과 다를 거라고 믿을 이유는 전혀 없었다. 그녀가 걱정했던 건 이 산조차 아니었다. 몇 주 후면 그녀는 프랑스 알파인 클럽과 함께 바기라티, 삼봉을 등반하기 위해 인도로 떠날 예정이었다. 해발 2만 1000피트가 넘는 외딴 히말라야 봉우리였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 산에 가 있었다. 그리고 단 1초도 안 되어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순간 클로이 그래프티아는 이전에 수백 번이나 산 능선을 내려왔던 것처럼 동쪽 능선을 내려가고 있었다. 희미해진 노란 점들을 조심스럽게 따라가며 몸무게를 완전히 싣기 전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신중하게 디뎠다. 다음 순간 산이 그녀를 더 이상 지탱해주지 않았다. 니콜라스, 그녀의 파트너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도 못했다. 그는 같은 험난한 지형 어딘가에서 같은 노란 점 표시 구간을 따라 자신의 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가 큰 쾅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고개를 들어 올렸을 땐 클로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클로에는 거의 1200피트, 즉 에펠탑 2개를 포개어 쌓은 높이만큼이나 떨어졌다. 그들 사이에는 그것을 막아줄 밧줄이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긴 낙하에서는 밧줄이 있었을 리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자유낙하 중인 인간의 몸은 정말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불과 몇 초 만에 이미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된다. 하지만 이건 허공으로 한 번에 곧장 떨어지는 추락이 아니었다. 이스트리지 아래의 절벽은 울퉁불퉁하고 가혹하다. 모든 바위 돌출부가 또 다른 충돌 지점이 되고 바위 턱마다 또 한 번 충돌하게 된다. 산은 당신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미 상처를 입힌다. 이 정도 규모의 추락을 연구하는 외상 전문의들은 이상하게도 자비로운 점이 있다고 말한다. 부상은 너무나도 즉각적이고 치명적이어서 의식이 거의 즉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클로이가 그 첫 순간에 느꼈던 것이 아마 그녀가 마지막으로 느낀 감각이었을 것이다. 잠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매달 유튜브에는 올라오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씩 있다. 원한다면 패트리온에서 볼 수 있다. 링크는 아래에 있다. 이제 다시 산 이야기로 돌아가자. 니콜라스는 여전히 혼자서 산을 내려와야 했다. 그는 충격에 휩싸인 채로 이스트리지의 나머지 구간을 내려갔다. 그의 등반 파트너가 더 이상 뒤에 없다는 사실을 안 채 내려가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비로소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곳에 도착했다. 하지만 아기유누아르 같은 산에서는 구조가 몇 분 만에 도착하지 않는다. 그곳에는 도로도, 구급차도, 머리 위를 맴도는 헬리콥터도 없다. 이탈리아 알파인 구조대와 과르디아디 피난차 소속 경찰관들이 계곡 아래에서부터 등반을 시작했다. 그들은 바로 이런 임무를 위해 만들어진 장비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절벽 아래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구조가 아니었다. 시신 수습이었다. 클로이의 시신은 쿠르마 이외로 옮겨졌고 벨기에 어딘가에서는 며칠 후면 딸이 집에 올 거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이미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보통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무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합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당국이 그 계곡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악 사망 사고 후에 진행하는 표준 조사를 시작했을 때 그들은 딱히 조사할 만한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산을 법정에 세워서 기소할 수는 없잖아요. 2명의 경험 많은 등반가가 바로 그런 지형에서 가이드북이 시키는 대로 정확히 행동했지만 그중 한 명은 결국 내려오지 못했다. 명확하게 결론이 나야 했지만 실제로 사건을 맞춰보려고 하자 세계 챔피언이 산에서 떨어진 경위에 대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다. 구조대와 사고 직후 발표된 첫 보도에 따르면 클로이는 하산 중 유명한 쉬운 구간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 산 위에서 갑작스러운 낙석이 그녀를 덮쳤다. 바람이나 움직이는 얼음에 의해 높은 곳에서 떨어진 돌덩이가 아무 소리 없이 홈통을 타고 내려왔다. 그 돌덩이는 그녀를 넘어뜨릴 만큼 강한 힘으로 부딪혀서 클로이를 능선에서 밀어냈다. 이 상황에서는 클로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하필 잘못된 때에 잘못된 곳에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산에서 살아서 내려온 유일한 사람은 그날 클로이의 등반 파트너였던 니콜라스였다. 그 역시 뛰어난 산악인이었다. 그리고 니콜라스와 직접 대화를 나눈 후 그녀의 가족이 믿게 된 이야기는 그와 달랐다. 그가 한 발을 통해 그들이 이해한 것은 하산 중 어느 구간에서 클로이가 완전히 단단해 보이는 바위 블록에 몸을 지탱하려고 손을 뻗었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체중을 실은 순간 그 바위는 산에서 떨어져 그녀의 손에 그대로 딸려 나왔다. 그렇게 가파른 지형에서는 손이 단순히 몸을 끌어올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발로 아래쪽에 다음 디딤점을 찾는 동안 몸이 바깥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손이 필요한 것이다. 그 손잡이가 갑자기 사라지자 그녀의 균형도 함께 무너졌다.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능선에서 떨어졌고 산이 그녀를 삼켰다. 니콜라스 본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실제로 그녀가 떨어지는 순간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당연한 의문이 생긴다.
아무도 마지막 순간을 실제로 목격하지 못했는데 두 번째 버전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 한 가지 가능한 단서는 이미 클로이의 말 속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사고가 나기 불과 닷새 전 클로이는 자신의 개인 웹사이트에 같은 알파인 원정 중에 완등한 또 다른 등반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 사이에 거의 무심코 클로이는 큰 바위 덩어리를 잡아당기다가 거의 떨어질 뻔했고 그 바위가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고 썼다. 물론 이것이 8월 21일에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그녀의 가족이 전혀 다른 무언가를 믿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들은 지형을 보고 반드시 일어났을 것이라고 믿는 일을 재구성하고 있었던 걸까? 구조대원들이 공식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어떤 증거를 발견했던 걸까? 아니면 목격자에서 가족 그리고 기자들에게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단순히 무언가가 빠진 걸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다. 여러분의 이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사건을 완전히 해결할 만큼 철저한 공식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요. 진실을 실제로 아는 유일한 두 목격자는 클로이와 그 산뿐인데 둘 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동의하는 점은 그녀가 자신의 세대에서 가장 재능 있는 등산가 중 한 명이었던 23세의 클로이였지만 수없이 올랐던 그 산에서 결국 내려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클로이가 마지막으로 했던 인터뷰 중 하나에서 왜 다른 엘리트 등반가들처럼 한 분야에만 집중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녀의 대답은 정말 아름답고 간단했습니다. 왜 스스로를 제한해야 하죠? 클로이는 한 가지 본능을 믿었습니다. 단 한순간 유일한 목격자가 산 자체였던 암벽 위에서 말이죠. 에베레스트에서 또 다른 등반가도 자신의 본능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은 혼자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폭풍이 몰아쳤을 때 그는 돌아서서 하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선택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운이 없다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겁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영상은 전 세계를 속인 에베레스트 관련 거짓말을 다룹니다.